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3단원으로 들어왔어요. 3단원의 분극 상태, 그러니까 뉴런의 구조와 분극 상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뉴런의 구조. 먼저 뉴런이라는 게 뭘까요? 뉴런이라는 건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냥 신경세포라고 하지 왜 뉴런이라고 하냐? 이게 생명과학 안에서는 뉴런이란 말이 일종의 관용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000년 전? 예전에 그 초기에 해부학 책이 나왔는데 거기 안에 열어보니까 이렇게 얇은 실, 끈, 밧줄 같은 게 있더라. 그래서 헬라어로 끈, 밧줄 이런 것들이 뉴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보니까 신경세포가 되었고, 신경세포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신경세포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그걸 뉴런이라고 그랬으니까 뉴런이 신경세포야 이제 이렇게 알게 돼서 신경세포라는 말보다는 뉴런이란 말을 이제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뉴런이 되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제 핵이 있고, 핵 주변에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리보솜 이런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신경세포의 몸이다. 그래서 신경세포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신경세포에는 이렇게 돌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 거를 가지돌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가지돌기는 다른 곳에서의 자극을 흡수하고 수용하고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가지돌기고요. 축삭돌기라고 해서 길게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다른 신경세포체랑 또 이런 신경세포체가 있겠죠? 다른 신경세포체랑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 그것을 축삭돌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뉴런의 구조예요. 사실은 뉴런은 워낙 천차만별로 생겨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일반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학자들이 이 정도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축삭돌기에 이렇게 둥구리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둥구리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워낙 많은데, 그래서 워낙 많다 보니까 신경세포를 나누는 기준들도 좀 여러 가지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을 남자, 여자로 나누기도 하고,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누기도 하고, 학생과 학생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경세포를 또 나누는 기준 중에 이렇게 둥구리가 말려 있는 거, 마리집이 있는 신경이냐, 또는 이렇게 둥구리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신경, 이런 신경을 마리집이 없는 신경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신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마리집이 없는 신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해요. 혹시 그 달팽이 중에 그 등에 달팽이 집이 없는 달팽이들이 있어요. 그런 달팽이를 민달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그 국사책에 나오는 빗살무늬토기 알아요? 빗살무늬가 없는 아무 무늬 없는 거 민무늬토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그래요. 누가 발견했겠어? 그렇죠. 랑비에라는 분이 이제 발견했어요. 랑비에 결절이라고. 마리집은 이름을 왜 마리집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신경세포체의 그 세포막이 이렇게 쭉 자라서 말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축삭돌기의 세포막이 자라서 말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른 독립된 슈반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다른 독립된 슈반세포라는 애가 이렇게 쭉 늘어나서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 있는 걸 우리는 마리집이라고 하고,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세포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슈반세포와 또 신경세포 이렇게 해서 모두 12개의 세포가 여기 지금 그려져 있고 요거까지 14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세포가 슈반세포라는 독립된 세포가 와서 말려 있는 걸 우린 마리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마리집 신경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없는 것을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유, 제가 이거를 준비를 안 했어. 아, 미안. 그 다음 걸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이집이 있냐 없냐로도 나눌 수 있지만 또 뉴런을 기능에 따라 또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하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먼저 수용기가 뭐냐면 감각기관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그 오감각에서 받아들이는 자극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감각 뉴런이라고 그러죠. 감각 뉴런 또는 감각신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뉴런이라는 말과 신경이란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은 아니에요. 신경은 뉴런에다가 이 도와준 아까 그 말이집 슈반세포 같은 교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뉴런의 교세포까지 포함해서 이제 신경이라고 해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우리 교세포를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슈반세포는 설명하는데 교세포라는 걸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뉴런이 신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우리 생원에서는. 그래서 감각 뉴런, 감각 신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합 뉴런, 연합 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기, 운동기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운동 뉴런 또는 운동 신경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걸 감각 뉴런을 통해서 연합 뉴런에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뉴런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시 한번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그래서 이렇게 신경의 흥분이 가야지 거꾸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라는 게 이렇게 감각 뉴런에서는 이 돌기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다는 게 이게 좀 특징이에요. 여기 특징. 대개는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있고 축삭돌기가 크게 있고 길게 있고 신경세포체가 있고 가지돌기가 길게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감각 뉴런만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돌기의 사이에 있다.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각, 연합, 운동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거 신경 전달과 근육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신경계라는 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신경계 거기 가서 또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연합 뉴런은 우리가 중추신경계를 주로 구성한다고 얘기합니다. 중추신경계, 즉 뇌하고 척수를 주로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중추신경계와 연결된 이런 신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말초신경이라고 하고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처럼 뇌하고 척수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경이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크게 구심성이냐 원심성이냐 나눌 수 있고요. 체성이냐 자율이냐 나눌 수 있고요.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책에서는 구심성이냐 원심성이냐 좀 나눴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그 말초신경계 가서 말하겠는데 중추가 있어요. 뇌랑 척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외부에 있는 그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 갖다 주면 요렇게 흥분을 요렇게 갖다 주면 우리 말초신경, 여기 있는 걸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말초신경 중에 외부에서 안으로 갖다 주면 구심성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중심에서 결정된 걸 이렇게 멀리 갖다 주면 우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심성 뉴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구심성은 감각 뉴런이 구심성에 해당되고 원심성은 운동 뉴런이 이제 원심성에 해당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생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심성은 감각 뉴런이다. 그리고 중앙에서 판단한 걸 멀리 갖다 주는 것을 우리는 원심성인데 운동 뉴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흥분의 이동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초기 상태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초기 상태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탈분국, 재분국, 이제 얘가 흥분을 받아들이고 이동하는 그런 변화된 상황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 흥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초기 상태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그거를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분극 상태, 초기 상태를. 뉴런이 이렇게 있잖아요. 뉴런이 여기 축삭돌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단면을 보여준다고 칩시다. 그럼 요게 축삭돌기예요. 요 분극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냐면 세 가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극을. 그럼 상대적으로 바깥이 뭘 띠고 있겠어요?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안쪽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바깥쪽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상태. 우리 이런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분극 상태. 선생님, 왜 분극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요. 안에는 칼륨 이온이 많고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선생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고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세 번째, 칼륨은 세포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쉽습니다. 반면에 나트륨은 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요거를 초기 상태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쪽은 왜 K 플러스가 많고 바깥쪽은 왜 바깥에는 나트륨 Na 플러스가 많은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요거는 NAK 펌프라는 독특한 막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막에 NAK 펌프라는 막 단백질이 있어서 얘가 ATP를 소모하면서 나트륨 3개를 퍼내고 칼륨 2개를 집어넣습니다. 요런 거를 하고 있어요. 요런 거가 어떻게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NAK 펌프라는 펌프가 요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을 잡아다가 바깥으로 퍼내야 되는데 지금 요쪽이 세포 안쪽이에요. 지금 여기는 세포 안쪽이고 요쪽이 세포 안쪽이고 요쪽이 세포 바깥쪽입니다. 요쪽이 세포 바깥쪽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안에서 나트륨을 잡아서 바깥으로 퍼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나트륨 이렇게 동그라미로 돼 있죠. 지금 동그라미가 붙을 수 있는 나트륨 흡착력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나트륨이 붙었어요. 그럼 나트륨이 총 3개가 붙을 수 있는데 나트륨이 붙으면 붙을 때마다 ATP가 붙을 수 있는 자리가 확연해져요. 그럼 ATP가 ADP로 변환되면서 인상기가 빵 날아가서 꽝 붙는 거예요. 이렇게 꽝 붙이게 되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변해서 여기 있던 그 나트륨 흡착력이 있는 부분이 찌그러졌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튀어나가게 됩니다. 지금 인상기 여기 붙어 있어요. 인상기 인상기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고 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고 나면 여기에 네모난 칼륨이 붙을 수 있는 칼륨 통로가 이렇게 칼륨 부착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칼륨 부착력이 이게 찌그러져 있어서 칼륨이 못 붙었는데 칼륨이 붙을 수 있게 돼서 칼륨이 이제 2개가 이렇게 붙게 되면 모양이 점점 변해서 인상기를 떨어뜨리게 돼요. 인상기를 떨어뜨리면 이 칼륨이 여기 지금 붙어 있고 얘가 모양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칼륨이 떨어져 나가고 나트륨이 또 붙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ATP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돼요. 여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거를 이렇게 NAK 펌프를 계속 작동을 하는 것은 NAK 펌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작동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ATP만 있으면 얘는 계속 도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있다면 앞에서 2단원에서 배웠죠. 물질 대사를 해서 계속해서 ATP를 만들어요. 계속해서 ATP를 만드니까 NAK 펌프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돌아가니까 안에는 언제나 칼륨이 많고 바깥에는 언제나 나트륨이 많아요. 그래서 세포 안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이 세포 안쪽입니다. 이쪽이 세포 바깥쪽인데요. 세포 안쪽에는 단백질이 많아요. 물론 바깥에도 단백질이 많습니다만 안에 훨씬 많아요. 안에.
근데 이 단백질이, 프로테인, 단백질이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마이너스 차지를 주로 띄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주로 띄고 있고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이온들 중에는 음이온보다는 양이온이 좀 더 많아요. 이 단백질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서. 그래서 이 양이온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양이온들이 지금 이 빨간색, 약간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게 다 K 플러스예요. 여기다 K 플러스. 그래서 NaK 펌프가 돌면서 칼륨 K 플러스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빼내고 있어요? 이렇게 나트륨을 빼내고 있어요. 나트륨도 좀 빨갛게 보이는구나. 요게 지금 나트륨이거든요. 예. 나트륨을 퍼내고 있는 거예요. 나트륨을 퍼내고. 뭐 바깥에도 K 플러스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에 바깥에는 나트륨이 훨씬 많고 안에가 칼륨이 많은 거예요. 지금 안에가 칼륨이 많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런 상태에서 분극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상태만으로는 분극이 되질 않아요. 잠깐만요. 이 상태는 분극이 되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쪽이 세포 안쪽이에요. 이쪽이 세포 바깥쪽이에요. 모식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세포 막입니다. 세포 막이 이렇게 있는데 NaK 펌프가 도니까 안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요.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NaK 펌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근데 아까 살짝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안에는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단백질. 이 단백질이 마이너스를 많이 띄고 있죠. 단백질이 마이너스 띄고 있고. 물론 바깥에도 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바깥이 왜 중요하지 않냐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깥쪽의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가 지금 1기압이잖아요. 대기압이 1기압이요. 근데 가스가 찼어. 방구를 뿡! 자, 내가 방구를 100번을 끼면 1.1기압이 되나요? 내가 아무리 방구를 껴도 여러분 내가 세포 이 기압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NaK 펌프로 나트륨을 세포 바깥으로 막 퍼내잖아요. 세포 바깥으로 퍼내면 바깥쪽을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 분극 상태는 바깥쪽이 플러스라면서요? 아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플러스라서 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깥쪽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럼 안쪽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그 방구가 계속 차면, 가스가 점점 차면 기압이, 그러니까 그 압력이 점점 좀 올라가겠죠. 압력이 점점 올라가서 그럴 항문이 이렇게 좀 열리면 대기압보다 안쪽의 압력이 높아져서 후슉 하고 나가게 되는 거가 되겠죠. 물론 뭐 근육으로도 밀어주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의 기압이 높아져서 안쪽의 압력이 높아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의 변화로 바깥쪽으로 나가게 말게 하는 거지 바깥쪽이 플러스라서 안쪽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쪽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쪽에 마이너스가 1000개 있다고 쳐봐요. 마이너스가 1000개가 있어요. 그럼 뭐 플러스도 1000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툭 쳐서 어떻게 돼? 안에가 0이 되겠죠. 그럼 차지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아무것도 띄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칼륨의 선택적 투과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칼륨의 선택적 투과력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깥쪽에 나트륨을 퍼내봐야 바깥쪽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나트륨 뭐 밖에 많으면 많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물론 그것도 이따 나중에 탈분극 때 써야 되겠습니다만 안에 칼륨이 계속 들어가면 바깥에 나트륨 문제가 아니라 안에 칼륨으로 계속 들어가서 이 세포가 칼륨으로 터져 죽거나 아니면 칼륨으로 절여져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칼륨이 새나가는 칼륨 통로가 있어요. 칼륨이 새나가는. 이게 원래 기본값이야. 원래 칼륨이. 안 새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세면대 보이세요? 예. 세면대 보시면 거기에 여기 하수구 말고 여기 앞에 벽면에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세면대에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 그러니까 세면대가 이렇게 있잖아. 세면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뭐 여기 물 나오는 데가 이렇게 있잖아. 물이 샥샥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다.
여기 하수구 말고, 하수구 구멍 말고. 그럼 물이 이렇게 쭉 차오르다가 여기가 되면 고기로 빠져나가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NAK 펌프는 언제나 계속 도니까 칼륨을 계속 집어넣으면 칼륨이 너무 많아서 터져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칼륨이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면 얘가 나가도록 이렇게 칼륨의 선택적 투과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칼륨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칼륨 통로가 있으면 이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들이 새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칼륨들이 이렇게 새나갈 텐데 언제까지 새나가요? 안쪽엔 칼륨이 많고 바깥쪽엔 칼륨이 적으니까 많은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새나가서 언제까지? 확산이라고 그러죠. 안에서 많은 곳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그러는데 확산을 이렇게 해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K가 플러스 아닙니까? 칼륨 플러스가 나가면 나갈수록 만약에 950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걸 퉁 쳐서 안에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0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점점 세져요. K 플러스가 나가면 나갈수록 내부의 마이너스가 점점 세지게 됩니다. 여기가 940이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940이라고 더 나갔어. 10개가 더 나갔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60이 돼서 마이너스가 아까보다 더 세졌죠. 마이너스는 더 많아졌어, 지금. 얘가 10개가 또 나왔다 쳐. 930. 그럼 얘가 마이너스 70.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만큼 세졌다고 쳐봐요. 그럼 내부에 이 마이너스 된 게 K 플러스가 나가는 걸 얘가 꽉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더 못 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내부의 마이너스랑 내부의 칼륨 이온이 애매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붕극 상태라고 그래요.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뭐가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플러스가 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NAK 펌프가 너무 많이 움직였어. 너무 많이 움직여서 안에 칼륨이 좀 많아졌어요. 10개 더 많아졌어. 그럼 내부의 마이너스가 좀 약해지겠죠. 이렇게. 내부의 마이너스가 약해지니까 이 약해진 마이너스가 K 플러스를 잘 잡을 수가 없으니까 K 플러스가 더 새나가게 돼요. 더 새나가니까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칼륨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칼륨이 10개 더 나갔어. 그럼 안에 마이너스는 더 세졌죠. 더 세졌으니까 이 마이너스 80이 더 꽉 붙잡아, K 플러스를. 근데 NAK 펌프는 계속 돌아가니까 다시 칼륨이 차올라서 요 원 상태를 이루게 돼요. 이것을 분극 상태라고 하게 됩니다. 분극 상태 제가 좀 강조드리는데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안쪽이 마이너스니까 어쩔 수가 없이 바깥쪽이 플러스고 바깥쪽이 플러스라서 안쪽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냐면 내부의 칼륨 이온이 새나가기 때문이다. 내부의 칼륨 이온이 칼륨의 선택적 투과력을 통해서 칼륨 이온이 새나가면서 안에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깥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이 막전이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위 차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전위 차이를 재고 싶죠. 얼마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을까? 전위 차이를 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여기에 전위 차이를 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위 차이는 말 그대로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몇 층에 살아? 10층? 나는 14층에 살아요. 그럼 네가 더 높은 데 살아? 내가 더 높은 데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해안가에 있는 아파트고 여러분은 산꼭대기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10층이라도 여러분이 더 높은 데 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동으로 이렇게 딱 왔어요. 같은 동으로 왔는데 절대적 기준이 없어. 절대적 기준이 없어. 나한테서 4층을 내려가면 너희 집이고 여러분에서 4층을 올라오면 우리 집이야. 그러면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은 마이너스 4층에 있는 거고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집은 플러스 4층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전기 에너지의 전위차예요. 전위차. 이 상대적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쪽 변화를 알고 싶어요? 안쪽을 기준으로 바깥쪽 변화를 알고 싶어요? 그렇지. 우리는 안쪽이 살아있는 거예요. 안쪽이 살아있으니까 안쪽에 포커싱을 잡아요. 바깥쪽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바깥쪽을 0이라고 잡았을 때 안쪽이 얼마나 마이너스냐는 걸 재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것을 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생긴 전이라는 게 아니라 세포막을 중심으로 전위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하고 안쪽의 전위 차이를 쟀다 이거예요. 전위 차이를 재는데 바깥쪽을 0이라고 잡은 거예요. 바깥쪽을 0이라고 잡고 안쪽이 얼마나 마이너스라는 걸 봤는데 그 위치 에너지 차이가 마이너스 70mV다. 대개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휴지 막전이다. 그래서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sting potential이라고 그래요. 레스트가 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위 차이는 포텐셜이에요. 포텐셜. 그래서 원래는 resting membrane potential입니다. membrane이 막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resting membrane potential을 너무 기니까 이제 resting potential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도 휴지전이라고 하게 돼요. 휴지전이가 언제나 마이너스 70은 아닙니다. 언제나 마이너스 70은 아니고 이 바깥쪽 안쪽의 그 이온의 분포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60에서 한 마이너스 90까지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좀 문제를 풀어보시면 언제나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70이라고 맨날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70이라고 이제 거의 외우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삼고 다음 시간에 탈분극과 재분극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